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큰 지도를 보고 우리의 여정이 어떨지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단원부터 운동역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죠? 근데 실상 별거 없습니다. 자, 운동을 보고 우리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수치화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치화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사용할 겁니다. 이 물리량이란 여러 물리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거리, 변위, 위치의 변화입니다. 변위, 그리고 속도, 가속도, 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량들입니다. 이런 물리량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인지 각각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바로 물리량들 중에 크기의 의미만 갖는 물리량들을 바로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의 의미도 갖는 물리량들을 벡터라고 분류한 겁니다. 그럼 스칼라에는 어떤 물리량들이 있고 벡터에는 어떤 물리량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스칼라에는 이 S와 V가 예시로 나왔네요. S는 거리를 의미하고요. V는 속력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아래에 벡터를 보면은 S, V, A, F, P가 있네요. 이것들은 순서대로 변위, 그리고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가만 기호를 보니까 스칼라와 다르게 위에 화살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화살표를 쓰잖아요. 이 화살표를 통해서 벡터가 스칼라와는 다르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벡터의 기호를 사용할 때 편의상 화살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위에 이런 많은 물리량들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벡터가 이제 뭔 줄 좀 알았으니까 자, 첫 번째 하위 단원인 벡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볼까요? 자,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화살표는 가속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힘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했건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래 상황은 공을 손가락으로 힘을 가해 앞으로 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벡터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을 통해 벡터가 작용하는 지점인 작용점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방향을 통해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변위 1m를 만약에 가정에서 1m를 표현한 것이라면 변위 2m는 아래 화살표보다 2배 더 길겠죠. 네, 그 이유는 화살표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벡터 표현 방법에 벡터의 세 가지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벡터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벡터의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이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었죠. 네. 자, 이렇게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두 개의 벡터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합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합성하고자 하는 두 개의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같을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요? 다를 경우겠죠? 자, 먼저 같은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합성하고자 하는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이 합성된 결과값의 벡터도 같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성하고자 하는 두 개의 벡터의 크기만 합쳐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벡터의 합의 결과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쉽죠? 자, 방향은 같은 방향, 그리고 이 길이만 이 두 개의 길이만큼 합해주면 바로 이 둘의 벡터를 합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이 합성하고자 하는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때에는 합성된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자, 이때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합성하고자 하는 두 벡터의 시작 부분인 꼬리 부분을 붙여주고요. 붙여주고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 벡터와 평행한 변을 그려주고요. 이 벡터와 평행한 변을 그려주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벡터의 꼬리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대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각선이 이 두 벡터 합의 결과값입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벡터가 시작하는 부분을 붙여준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준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의 의미, 그리고 벡터를 그리는 방법, 합성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네, 혹시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블로그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